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그 책을 이삭 조원용 한성천 씨가 3인 공저했는 거, 이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서 결과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의 진상을 조사해라는 국제적인 여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과연 사회로 선거는 공정했는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문제는 좀 더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서 86페이지에서 있는 그 4.15 총선을 통한 중공 속국화의 거대한 음모라는 그 86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 대한민국의 대구에서 어떻게 우한 폐렴이 창고라는 도시가 되었는가, 대구가 우한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도시가 되었는가,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한 바이러스 이 치사율, 사망자가 통상 독감이나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데 야단법석을 지금 뜨고 있는데, 이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저자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야말로 대한민국의 실험 도시인데, 그 대구에서 이제 그 어떤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하기보다는 대구를 통해서 사회학적 실험을 해보고,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되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대체적으로 정치 이방가들의 이렇게 의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책적 실험 도시가 되어온 숙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경북과 함께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야당 출시된 지역이 우한 바이러스의 창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페이지 90페이지에는 조국 사모펀드에서 불거진 중공의 흔적이라고 해서, 소위 그 조국이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에 재직할 때 오촌 조카죠, 조범동이 이제 그 사장이었던 그 사모펀드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펀드가 조성되면서 준공자금이 이제 6천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6천억 원이 들어와서 이를 운영하려 했던 점이고, 그리고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그 코링크 PE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운영한 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청산한 레드코아 밸럽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물의를 빚었던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점, 이런 것이 상당히 의혹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8월 25일자 자한당 유민봉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2월에 설립된 코링크피는 대외 사업 제안서에 사업 목적을 국내외 인프라 투자 및 사모펀드 운영이라고 밝히고, 또 코링크피가 설립 당시부터 공공 SOC 사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링크피처럼
신생업체가 사모펀드 운용 경험이 전무한 재무 담당자를 데리고 공공 SOC 사업을 벌인 것은 믿는 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시도하기 어렵다는 게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코링크 B가 운용한 펀드가 투자한 사업 내용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이 코링크 B의 자금 조성을 인가한 지 겨우 보름 만에 중국 장수성의 화건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 이하 화건유한입니다. 으로부터 6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없었더라면 국제금융거래의 관행상 이처럼 해외의 거대 자본을 한꺼번에 이와 같이 단기간에 유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건유한은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한국문화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중국 국적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미국의 정보기관들로부터 문화공작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속국화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몰래 수행한다는 의혹과 촛불 집회 등의 기획과 진행에도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곁으로는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국내 문화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기 위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평택은 미국에서 설정한 신H전 라인을 강화하는 해군기지들인 동시에 미군의 캠프 험프리가 있다는 점에서 중공이 전략적으로 대항적인 성격의 차이나타운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 대림동이나 인천 중구 안산 만월공단, 고양 일산 등 수도권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목표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중국에서 유입된 자본의 숨은 목적은 한국사 왜곡, 친중 연예인 양성, 한국 부동산 매입으로 국내 중국인의 인구와 인지도를 높여 한반도를 점차적으로 공산화시켜 나가는 전략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동북공정이나 백제 역사 왜곡, 태양광 사업 등은 모두 이처럼 같은 맥락을 가진 철저히 계획된 한국의 공산화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화건유한은 하웨이 5G 이동통신, 광중계기, 재난방송 중계기 등을 투자해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웨이가 자신들이 생산하고 설치한 통신 장비에 백도어라는 스파이 칩을 내장시켜 각종 정보를 수집해간 사실 때문에 미국이 캐나다에서 하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 멍완쩌우를 체포 수사하였습니다. 그 후 동맹국가들에게 안보적인 이유로 하웨이와 그 산하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유럽 등 미국의 여러 동맹들은 이에 호응하겠다고 답하였으나 유독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이 코링크 PE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코링크 PE가 운영하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투자를 받은 웰스 CNT는 2017년 사업을 시작하여 가로동 전멸기 관급공사를 2년간 177건이나 수주하였습니다. 관급공사 수주액이 2017년 17억 6천만원에서 2018년 30억 6,400만원으로 74.1% 급증한 것도 문제지만, 웰스 CNT는 서울, 광주, 세종시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관련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것이 문재인이 그 취임 초부터 제4차 산업혁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등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과 조국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권력을 이용하여 특혜 수주를 하였다면 그 자체도 탄핵 사유가 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사생활 침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식별장치나 CCTV 기능을 숨겨놓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조지 오웰의 1984년과 같은 통제사회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하웨이와 같은 전자장비 기술업체는 CCTV와 같은 감시장비를 매우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고, 중공은 생체인식 기술마저 발달하여 자국에서는 거의 모든 도시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필자의 이러한 우려는 단지 상상에 불과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조국 가족이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약정하고 그 투자 약정액 중 일부인 10억 5천만 원을 실제로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 밸류업 1호와 그 운용자인 코링크피의 문제는 결코 단순히 넘어갈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신라젠이라는 정치 테마 작전 주식에 직간접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여권 정치인들을 수사하면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가 자신들의 지지 세력조차 털어먹는 이중적이고 잔인한 형태인지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라임투자증권의 부실 투자로 인한 환매 중단 사태에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관여된 권력형 비리인 것이 여러 밀증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코링크피가 운영한 후 청산한 레드코 밸류업은 암호 화폐에 투자한 후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드코 밸류업을 청산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가 광범위하게 사회적 폐해를 낳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여 폭락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그 정책 발표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 사조로 알려진 오촌 조카 조범동에게 알려준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에 암호화폐를 통하여 통치자금을 지원하였다거나 북한의 해커 부대가 외국의 은행들을 해킹하여 부족한 통치자금에 충당했다는 외신 보도를 접할 때마다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4.15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차이나 게이트를 통해 중공이 우리나라의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마다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주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셋째 조항은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의 노림수라는 주제인데,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빌미로 신천지 집단의 신도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숨은 뜻이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중공은 이미 공산주의 경찰국가의 압제 속에서 최첨단 감시기술을 겸비해서 신장 위구르 자치는 물론 그 너머에까지 21세기 오웰식 디스토피아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첨단 감시기술의 시험 대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발현궁 수련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분리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 또한 주된 감시와 탄압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교집합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한족과 다른 위구르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중공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독재를 실험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우한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방법이 중공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문 정권을 가장 지지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중국에서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신장 자치구와 유사하지 않는가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천지 교단은 다수 기독교인들로부터 또 비난받는 이단이므로 마녀 사냥을 하기에 안성맞춤이 아닌가 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중국 공산당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을 주감시 대상으로 탄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공의 훈수를 받아 다른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전수조사라는 명분 하에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감시 체계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인 결론은 결국은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의 노림수는 중공의 디지털 독재 기술을 수입하여 우한 바이러스를 빌미로 이를 시험 가동한 후 대구 경북 지역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처럼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대구는 부산 세종과 함께 스마트 시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공의 하웨이 등 장비와 함께 하이테크 감시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마치 손바닥처럼 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마스크 대란과 통제적 스마트 시티의 조성이라는 그런 주제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통제적 스마트 시티를 조성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공의 도움을 받아 우한 바이러스로 국가 위기를 조장하여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은 집단 공포 확산 작전을 편 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예정됐던 3.1절 집회를 봉쇄하였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해산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우한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국가 긴급 사태를 빙자하여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의 예배마저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앞장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이에 따라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 휴일날 교회마다 파견되어 감시 통제 활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석연치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수차례에 걸쳐 6번, 7번 2월달에 계속 감염 원인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건의하였지만 마이동풍이었죠. 짜짜구리 오찬을 하면서 파한대소 하다가 우한 바이러스가 한참 퍼져서 창궐 한 후에야 초기에는 몰라도 지금은 효과가 없어서 못한다는 자가당착적인 궤변을 늘어놓던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필사적으로 중공을 맹주로 하는 공산국가로 체제를 바꾸려는 의지가 철철 넘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혹을 저자들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내란을 조장했다는 대목을 좀 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우한 바이러스를 빌미로 공산주의 실험을 하기 위하여 마스크 대란마저 조장했습니다. 어느 마스크 도매업자의 양심선언을 보면 원래 해마다 4월이면 찾아오는 황사에 대비하여 매해 연말쯤에 정부가 발주하는 수천만 장의 마스크 비축 물량을 올해는 임박하여 발주한다는 이유로 3월경으로 그 발주 시기를 미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은 올 초부터 우한과 친선 교류 관계에 있는 민간 단체를 앞세워 국산 마스크를 거의 전부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아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만 하는 지역민은 외면한 채 중국 우한과 자매결연 도시라는 이유로 대구시장 권영진이 독려하여 대구의 경제의료계를 대표한 대구은행과 대구상공회의소가 의료용 마스크 19,000개를 우한시에 보냈습니다. 이어서 대구의료관광진흥협회는 중국 내 12개 우호 협력단체에 마스크 14,000개를 3월 7일부터 보내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더욱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창업주이자 전 회장 마위인이 일본에 기증한 마스크가 국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기가 막힌 예죠. 하여간 이렇게 마스크 대란을 더욱 부추긴 것은 국가 재정 상태에서 물자의 조달을 책임지는 조달청이 통상적인 납품가의 50% 수준의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생산 요청을 하니 생산자 측에서 손해로 인해 생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대란을 일어난 과정과 그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다분히 계획된 공급 차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 가격이 폭등하여 사재기가 발생하는 등 가격이 더욱 치솟게 됩니다. 어느 양심적인 도매업자의 제보까지 더하여 보면 문정부가 의도적으로 마스크 대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봅니다. 마스크 대란을 일으켰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한 바이러스도 창궐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이처럼 마스크 대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의 개입 명분을 만들기 위함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하는가? 여기서 이제 이 여자들은 김정민 박사의 추론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을 이유로 1인당 매주 2개를 약국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이때 공급 부족을 이유로 이중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리 수정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엄격하게 본인 확인을 거쳐 일주일에 2매를 사려면 반드시 매주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치가 노출되어야 하고 줄 서서 기다리기 등 매우 불편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공급 부족을 이유로 직접 장시간 줄 서서 기다리게 하다가 생산량이 확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동장이나 통장 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도록 조금씩 편의를 제공하다가 마침내는 전산으로 신청하면 우편 발송을 해준다는 식으로 신상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약 20년에 걸쳐서 6차례의 단계로 나누어 조금씩 진행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마스크 대란은 공산화의 마지막 단계인 4.15 총선 이전에 들키지 않고 신속하게 그 수법을 써먹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에 있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과정의 공통점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믿기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마스크의 대란을 이용하여 모든 국민의 신상 정보와 매주 한 차례씩 수집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이용 보다 정교한 부정선거 조작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대란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만들고 실시간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부정선거에 정교하게 이용하고 주민통제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여 완성할 것입니다. 또한 시혜라도 베풀듯이 마스크를 공급해 주면서 공산주의식 배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국고를 털어 노골적인 매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혹은 영세상인 구제라는 명목으로 국가재정을 긴급 투입하여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심리적으로 공산주의 인질이 된 유권자들의 스톡홀름 증후군을 악용하였습니다. 한편 사전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획책과 아울러 수집된 신상정보를 처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개표 등을 총동원한 불법적인 선거 부정을 획책해서라도 여당은
4.15 총선 압승의 형식을 만들어 나가자 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총선 압승을 못한다면 그들에게 닥칠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기에 그들은 플랜 B로 과도적인 국공합작 방식의 내각제 개헌이라도 이루려는 업무를 착착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를 이유로 자가격리자가 신고 없이 대구를 벗어날 경우 이를 추적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미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대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 백도가 심겨진 하웨이 장비를 설치하여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통제적 스마트시티 대구를 완성할 것입니다. 예상한 바대로 이번 총선 역시 온갖 종류의 불법이 난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문재인에게 지령하여 형식적인 총선을 치르고 헌법까지 개헌하여 남북한 전체를 중국 공산당이 집어삼키려고 핵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 하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하여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도록 방치한 것이며 이를 구실로 부정선거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노한 국민들이 진짜 일어나 국민혁명을 일으키면 군경을 동원하여 계엄령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미 들어온 자와 들어올 중국 간자들을 끌어들여 중국 공산적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치단결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로 Never follow the party. 근데 이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민교구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한 폭로에 의하면 중국 프로그래머가 나열해놓은 암호를 해독하니 Follow the party, 당과 함께 간다는 구호가 나왔다면서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불법 선거를 저지른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Follow the party는 건당저우, 당과 함께 가자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입니다. 이를 민경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하자 당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표지 6장을 절취당했다는 명목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곧바로 이를 의정부 지검 검사에게 배당하여 수사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부정선거 수사에는 나서지 않고 부정선거 제보하고 고발하는 공익제보자와 야당 국회의원, 변호인들을 탄압을 하는 그런 행위는 현장의 언론사 취재원들과 유튜버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국 의원이 폭로한 해커의 흔적 Follow the Party를 해독한 사람은 바로 로이킴, 김상훈이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로이킴에 대해서는 이미영 대표의 VOM 칼럼 Follow the Party를 찾은 로이킴 누구인가 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 사람은 뭐 CIA라든가 이런 무슨 정보요원이 아니고 천재 수학자로서 여기 칼럼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킴 김상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김영 대표가 쓴 글입니다. 인식하면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꿈이 있었고 희망 있는 30대 가장이었다. 100명 가까운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100명 직원이죠. 100명에 가까운 직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사업은 이익을 내며 잘 돌아갔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못 이겨낸 사업체는 무너졌고 담보대출을 갚기 힘든 지경이 됐으며 이제는 혼자 일하는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되었지만 10만원 이하의
용돈으로 한 달을 버틴다. 지병이 있으나 비싼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다. 또 김명 대표의 말입니다. 선거 부정이 밝혀지면 로이킴을 비롯한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큰 상이 돌아가야 한다. 떨어져 사는 그의 아이와도 빨리 함께 살고 병도 제대로 치료받게 되기를 원한다. 서민에게 상이라도 해봐야 이 정도일 텐데 이런 걸 소망하게 됐으니 슬픈 현실이다. Never follow the party. 우리는 절대로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과 함께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자유로워야 한다. 중국 공산당 자금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 삼선 국회의원이 우리들어 뭔가 시인 사람이라고 한다. 헛것이라 할지라도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과의 동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 길은 인간이 더 이상 존엄하지 않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는 길이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보통선거다. 우리는 20세기가 인류가 구원한 위대한 발명품 보통선거를 꼭 지켜내야 한다. 중앙선거인은 이제 쇼를 끝내주었으면 한다. 이런 칼럼이 여기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